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 아픈 가족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사연은 황혼기에 접어든 한 어머니와 그 자식 사이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주주인공은 홀로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며 살아오신 김정희 씨입니다. 김 씨에게는 늦둥이로 얻은 귀한 아들 하나와 며느리가 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의 힘으로 아들을 키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온갖 허드레시를 마다하지 않았고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 아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기세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아들은 성격이 다소 예민하고 짜증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를 위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학창 시절 성격적으로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공부에만 전념하여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내내 장학금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말해야 맞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에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전업주부로 있습니다. 며느리 또한 살림을 잘 꾸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 준혁은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어머니에게 지극정성인 효자였습니다. 며느리인 수지는 또한 시어머니를 살갑게 대하며 현명한 며느리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가끔씩 아들은 엄마가 드시고 싶은 음식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여행을 갔다 올 때는 선물을 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효심 깊던 아들의 모습은 어느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아들은 엄마를 대하는 자세가 소홀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주도적인 성격으로 아들보다 개가 세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나름 예의를 지키며 도리를 다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습관화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오래 갈 수 없는 부자연스런 행동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들 부부의 삶이 점차 안정되면서부터 알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전화 통화도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그저 바쁜 아들 부부의 생활 때문이라고 이해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아들 내외를 믿고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과 조금이라도 소원해지는 걸 더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최근 들어 요양원 얘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한다고 생각하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 결정적인 변화는 김 씨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다는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거동이 불편해지자 아들 준혁과 수지는 갑자기 지극정성으로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저희가 모시기엔 너무 힘드세요.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번거롭고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도 불안하잖아요. 저희가 알아본 최고급 요양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말은 한없이 자상했고 김 씨를 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서 섬뜩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묘하게도 김 씨가 평생 모은
재산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고 혹시라도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 아파트도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니, 재산은 결국 저희가 물려받아야 할 텐데 미리 정리해 두는 게 편하시지 않겠어요? 요양원이라는 말과 재산관리라는 말에 마음이 불편해진 김 씨는 처음에는 딱 잘라 반대했습니다. 내가 벌써 요양원에 들어가 생활해야 할 나이더냐? 어머니, 요양원에는 늙어 거동도 못하는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활달하고 친구도 사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가요. 예전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도 나는 내 집 있고 생활 여력이 충분한 사람이다. 60대 중반도 안 넘어서 벌써 요양원에 이탁할 정도로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닌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봐. 그러니 천천히 생각하자. 그의 며느리는 크게 낙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콧등을 살짝 찌푸리면서 며느리는 요양원의 효율성을 자랑했습니다. 아무리 김 씨가 거부를 해도 아들 내외는, 특히 며느리는 귓전으로도 안 듣고 오로지 자기의 주장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김 씨가 조금만 기분 나빠해도 가족 관계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러 감정 표현에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김 씨는 스스로가 고집불통의 완고한 늙은이가 된 것만 같아 서글펐다. 아들과 며느리의 설득은 집요했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요양원이 걔네들 이름인 줄 착각할 지경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돌보기를 거부한다는 자식의 속마음을 이미 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투명한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그마저 더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에 두려움이 덮쳐왔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대해 너무 선입견 갖지 마세요. 계시다가 마음에 영 안 드시면 그만 퇴소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강제 있으라고 하는 거 없어요.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요양원도 요양원 나름이고요. 저희가 알아본 곳은 국내에서도 몇 손가락에 꼽히는 곳이에요. 시설도 좋아요. 편안하게 휴양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들 말대로 하면 요양원이 천국이겠다. 그런데 왜 많은 늙은 사람들이 요양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 간혹 방송에 나오잖아. 노인학대, 뉴스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게 우선 싫겠지요. 늙으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거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눈 감는 게 어디 행복하겠냐? 니들도 늙어보면 알 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며느리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많이 짓습니다. 뭐가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건지는 뻔한 겁니다. 자기 시어머니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은 겁니다. 아들 부부의 끈질긴 설득과 반강압적인 태도에 못 이겨 결국 김 씨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밀려 차에 타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는 김 씨의 짐을 챙겨주며 어머님, 이제 이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쉬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차가운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김 씨가 도착한 요양원은 겉보기에는 호화로웠습니다. 넓은 정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전문적인 간호사들이 상주하며 불편함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마음은 그 어떤 편안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과 다름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들 준혁과 수진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김 씨를 찾아와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가 복잡해지니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세금으로 돈도 덜 나가고요. 김 씨는 그들의 얼굴에서 더 이상 예전에 다정했던 아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재산을 향한 탐욕스러운 눈빛만이 번뜩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효도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아들, 부부의 진짜 속셈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아들이라면 그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식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요양원에 갇힌 신세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지쳐갔습니다. 결국 반강제적으로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평생 일구어온 모든 재산을 아들 부부에게 빼앗겼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밤잠도 제대로 오질 않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살아온 보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재산을 다 빼앗아 가구부터는 면회도 오질 않습니다. 요양원 데스크에 물어보면 매월 요양비는 제때에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남은 인생이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이 인간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암담했습니다. 이곳 요양원에는 체벌은 없지만 나를 안 듣거나 거부 반응만 보여도 즉시 결박당하고 침대에 묶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시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한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김 씨는 그런 짓거리들이 정상적인 규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밝혀 밖에 알려줘야 다시는 이런 곳에 요양을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는 거나 자는 잠자리는 돈값 서치를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영양분이 조화된 식단이었습니다. 침대는 2인 1실로 거동하기 불편한 노인들 편익 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상시 벨도 각 침대마다 놓여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도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요양원의 임의적인 강제적 결박 같은 반인권적인 행태가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휴대폰을 개인이 소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 씨는 더욱 불안감을 느끼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식이 면회라도 와준다면 하소연이라도 하겠으나 그럴 기미조차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루가 참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싸가지고 온 옷가지 속에서 우연히 일반 전화번호가 기재된 쪽지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임재원 변호사라고 써 있었습니다. 지역 번호는 02 서울 지역이었습니다. 전혀 기억 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버리려고 하다가 문득 남편의 필체 같기도 해 머뭇거리는데 갑자기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옛날 말을 되새겨 봤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쉬우면 지푸라기라도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통화하려면 데스크의 통제를 받아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받으면서 어떻게 이곳 비밀을 얘기할 수 있겠나요? 김 씨는 남편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럴 때 남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찬찬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은 철두철미한 성격이었고 두뇌 회전이 빨랐습니다. 평소에도 김 씨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이연에 준비두기도 하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뭘 해도 대충 하는 건 없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해결할 방안을 찾아놓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남편의 재능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함께 살 때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거나 사람이 지나치게 감성적이어서 쉽게 성질을 낸다고 부정적으로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이 헛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김 씨는 당장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어디서든 늘 준비돼 있으면 인생이 편하다는 남편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들 부부가 면회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곳 요양원 측에서도 환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 돈들이 결국 요양원 내부에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돈이 환자들 손에 들어있기를 바라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에 김 씨는 하소연식으로 말을 해두었습니다. 혹시 집에 연락을 할 수 있다면 현금을 좀 가져오라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데스크 직원이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전화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직원은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바꿔줬습니다. 준혁아, 애미다. 요양원에 있으면서 약간의 용돈이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그러니 연애 좀 올 때 성금 보내주면 좋겠어. 거기서 무슨 돈을 쓸 게 있어요? 엄마, 그냥 지내세요. 면회를 언제 갈지 몰라요. 김 씨는 감정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여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 것 하나 못 들어주겠니? 내가 너한테 재산도 다 줬잖니? 그러니 부탁하마. 알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 갈게요. 그렇게 해서 김 씨는 용돈을 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김 씨 용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김 씨는 오로지 남편의 입장에서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기억을 더듬어 비슷하게라도 흉내를 내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기 살기로 뭘 한다면 때로는 자기를 초월하는 일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씨는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먼저 요양원 근무자들에게 호의를 많이 사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의심을 덜 받습니다. 그런 까닭에 직원들의 지시사항을 잘 따라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요양원에서 조용한 사람이었고 직원들한테도 인심이 후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혼자서 면회를 왔습니다. 수개월 만에 보는 엄마의 모습에 가슴이 찡했는지 눈물이 글썽이는 걸 봤습니다. 엄마, 마음 편히 있는 거지? 미안해. 내 생각만 하고 살아서 어디 아픈 데는 없지? 그래, 아들아, 와주어 고맙다. 하는 일은 잘 돼가니? 아들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많이는 아니고 20만 원 정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껴 썼어. 나중에 내가 잘 풀리면 더 드릴 테니까. 알았지? 그래, 고맙다. 그거면 됐다. 그만 가보거라. 그런데 나는 언제 집에 가게 되겠냐? 그건 당분간 힘들어. 좀 더 있어야지. 다 잘 될 거야. 아들은 그렇게 바로 귀가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야 남은 정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나마 아들이니까 여기까지 다시 찾아와 준 것이지. 며느리 같았으면 절대 오질 않았을 겁니다. 김 씨를 여기에 놔두고 떠날 때 며느리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원히 안 볼 것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무척 냉담하게 보였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변심에 대해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원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씨입니다. 아들의 독자적인 생각으로 애미를 내다버리는 짓을 할 인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의 부추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김 씨한테 해온 말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면 며느리가 아들을 움직이는 조종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용돈을 확보한 김 씨는 먼저 데스크 직원들을 근무 시간대 별로 체크해서 휴대폰을 한 번씩 빌려 쓰는 대가로 2만 원씩 줬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바로 건네줬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믿고 휴대폰을 쥐어줘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어 번에 걸쳐 휴대폰을 빌렸다가 강한 들어가 잠시 후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 씨는 해당 직원한테 특별히 3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방 안에서 잠시 아들하고 통화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여느 때처럼 간단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서둘러 메모 쪽지에 있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는데 처음엔 받질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임재원 변호사실입니다. 여보세요. 임재원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변호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라서요. 그러면 전해 주십시오. 저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혹시 아니 이수동 씨를 아시는지 여쭤봐 주세요. 그럼 잠시 기다려 주세요.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임재원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김정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 남편 이름은 이수동입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이수동 씨요? 그분은 돌아가셨는데요. 네, 제가 그 아내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아, 네. 제가 사모님을 뵌 기억이 납니다. 조문할 때였지요. 제가 급해서 전화를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남양주. 김 씨는 먼저 요양원 이름과 위치를 대략 알려주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강제로 여기 입원시키고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맹세코 진실입니다. 그러니 변호사님께서 저를 여기서 빼내주세요. 부탁합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의 전화라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제 이름은 김정희입니다. 김 씨는 상대방의 대답이 끝나기 전에 통화를 끝마치고 직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턴 안 빌려줄 겁니다. 김 씨는 돈 2만 원을 얼른 더 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까닥하며 고맙단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외부와 통화를 했습니다.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 씨의 전화를 받은 임 변호사는 난감했습니다. 이건 남의 집 개인사에 뛰어드는 일이었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통화할 때 상대방 김정희 씨는 몹시 긴장해 있었고 말하는 게 사실인 듯 싶었습니다. 임 변호사가 이수동 씨를 알게 된 것은 15년 전이었습니다. 이수동 씨, 즉 김 씨의 남편이 검찰 공무원 생활을 할 때 같은 건물에 있던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던 임 변호사와 친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번 소주도 함께 마셨던 만큼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사망을 하자 누구보다 빨리 조문을 찾아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수동 씨와의 친분을 생각하면 당연히 부인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적인 일에 변호사라고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먼저
요양원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위치는 알려준 그곳이 맞았습니다. 요양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김정희 씨가 거기에 계시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김정희 씨를 찾아가 그 자리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받던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기껏 확인이나 하고 그리고 보호자와 통화해 보는 게 전부일 겁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말을 듣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김정희 씨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요양원 측에 별도 구금시설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겠다고 임 변호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업무에 치여 그 일이 잠깐 뒷전으로 밀려 깜박했습니다. 이틀 후 다시 김정희 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임 변호사는 결심을 했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거렸으며 모든 걸 체념한 듯 했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계시고요. 보호자에게 연락이 안 들어가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 변호사는 군검찰관 출신 변호사로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변호사들 축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인지도가 곧 능력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임 변호사는 정의감도 있고 배짱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통해서 김 씨의 남편과 친근하게 지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어떤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임 변호사가 직접 검찰청 담당자를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담당 수사관이 바로 이수동 씨, 김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었는데 이수동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 줬습니다. 그의 빠른 판단력과 과단성 있는 조치는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복지부동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임 변호사는 이수동 씨와 호영호제하며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 변호사는 사무장 한 사람을 동반해서 요양원으로 즉시 출발했습니다. 이수동 씨가 생전에 임 변호사에게 형처럼 친근하게 대해준 것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도리상 이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속히 움직이지 않으면 김정희 씨 신변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만 하기로 임 변호사는 마음먹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임 변호사는 신분을 밝히고 김정희 씨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면회가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사무장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김정희 씨로부터 직접 변호인 선임을 받은 변호사라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강경한 태도로 김정희 씨 면회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거부할 시 경찰에 연락해 불법 건축물과 식품위생법 위반, 그리고 김정희 씨를 강제로 구금한 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데스크 담당 직원은 화들짝 놀라 윗선에 보고하더니 지들끼리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사무장은 김정희 씨 호실을 확인했고 그쪽으로 가 변호인 선임계의 지장을 받았습니다. 임 변호사는 선임계를 보여주면서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여기 변호인 선임을 정식으로 받았으므로 김정희 씨 보호자들은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닙니다. 김정희 씨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연인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김정희 씨 출소 준비를 해주길 요구합니다. 요양원 측은 김 씨의 보호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설명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경찰을 불러 아까 언급한 죄로 정식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바로 퇴소 절차를 밟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임 변호사는 일단 김 씨를 조용한 모텔에 안내해 드리고 자초지종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김 씨는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두서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찰떡처럼 알아듣고 무슨 내용인지 임 변호사는 다 파악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서명 날인한 게 아니고 아드님과 며느님이 한 일입니다. 그것은 강박적인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승낙한 불법 행위로 무효입니다. 임 변호사의 조치로 준혁과 며느리는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순간적으로 제가 돈에 눈이 멀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며느리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나쁜 의도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 확장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용서는 할 수 없다. 세상에 어느 자식놈들이 시호래미를 산속에 처박아 두고 재산을 빼앗아 간다는 말이냐? 그게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것만은 변치 않아야 할 것인데 정말 실망이 크다. 모든 건 법적으로 처리하마. 아들과 며느리는 두 손을 모아 죄송하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서 상황을 지켜본 임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모친께서 소유했던 집부터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그게 이행되는 지 여부에 따라 형사적, 민사적 법 대응을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모든 일들은 제가 김정희 씨 대리인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필요한 일들은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김정희 씨께서 싫다 하는데도 계속 찾아온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입니다. 형사상 죄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친을 뵐 수 있는 건 모친께서 직접 연락했을 때뿐입니다. 사태는 그렇게 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김 씨는 3개월 후 근저당 설정이 해제되고 세입자가 이사를 간 다음에 원래의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임 변호사는 끝까지 김 씨를 위한 보호막이 돼 주었으며 사비를 들여서까지 김 씨의 불편을 덜어드리려 애를 썼습니다. 김 씨는 먼저 돌아간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그렇게 감정 대립을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 덕분에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죽어서도 나를 도와주는군요. 고마워요. 생전에 더 살갑게 대해주지 못한 게 원망스러워요. 다시 만나면 그때는 당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요. 요양원에 있다가 나온 김 씨는 자유가 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두 다리를 움직일 수만 있어도 혼자 살아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늙을수록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외로움은 자식과 함께 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곁에 있으나 마나한 것은 우릴 더 외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겪는 외로움은 죽음의 전주곡 같은 것입니다. 이 인간은 영원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외로움의 무덤입니다. 너무 서러워 마세요. 김 씨는 변호인 수임료를 내려고 했으나 임 변호사가 극구 만류를 해 며칠을 실랑이 하다가 겨우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실을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언제 돈을 모을 생각이세요? 김 씨의 우스개 소리에 임 변호사는 몹시 겸연쩍어했습니다. 세상의 인연은 소중한 겁니다. 인연을 단순히 인연으로 끝내지 말고 필연적인 인연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세상 순리의 하나일 겁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